생각이 좀 깊은 인간들은 꼭 자기 생각만 해. 친절하다더니 남 도울 때는 망설이더라 너. 우리를 흔들고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진짜 악인들이죠. 이 진짜 나쁜 인간들은 먼저 매력적이고 착한 모습으로 구슬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공포라는 필승의 무기를 꺼내죠. 죽이지 않을 거면 때리지 마. 네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도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힐 거야. 악인과 손절하고 싶으시다면 화해나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본은 나쁘진 않지만 무언가 우발적으로 혹은 잘못 생각해서 혹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또 그 반대편에는 정말 본질적으로 뿌리부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짜 악인들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금수마도 못한 자들 이런 말들로 불리기도 하고요. 사이코패스와 같은 학술적인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죠. 소시오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게 줄 때마다 처먹지. 당신의 주변에 양심 따위는 없어 보였던 사람이 있었는지요? 그러면 의외로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나쁜 인간들 중에서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하는 양심 없는 악인들을 알아보고 그 악인들의 심리를 파헤쳐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항상 망설여. 결국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니까? 생각이 깊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 생각하더라. 친절하다더니 남 도울 때는 망설이더라 너. 이런 말들을 가끔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은 상처를 거의 안 받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들에 흔들릴까요? 선량한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를 의심하며 나의 결정과 행동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를 늘 되돌아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그 문장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고 더욱 중요한 건 그 흔들린 나를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한 입으로 꼭 두 말 하더라. 이 얘기는 뭘까요? 입 닥치고 너는 나한테 예스만 하라는 뜻이 되죠. 생각이 좀 깊은 인간들은 꼭 자기 생각만 해. 이 얘기는 뭘까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생각만 하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죠. 친절한 사람들은 망설이는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망설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내놓으란 뜻이 됩니다. 즉, 나의 장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 고민과 번민을 오히려 나의 약점으로 둔갑시키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려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나쁜 사람, 바로 악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흔드는 악인을 대응하는 법은 분명합니다. 악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말고 오히려 되물으라는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은 늘 망설이더라 라고 얘기하면 너는 착하지도 않잖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인간들은 앞뒤를 재더라 라고 하면 너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잖아. 친절한 사람들은 꼭 나중에 한 입으로 두 말 하더라, 넌 친절하지도 않잖아 라고 되받아쳐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의 시나리오나 말의 앞뒤에 균열이 생기기 십상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심이란 뭘까요? 심리학에서의 양심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의 바탕을 둔 의무감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선에 대한 복종의 기초를 둔 종교적인 양심과는 좀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애착,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착과 사랑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만 보고는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출근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출근해서 참석하는 이 회의의 결과는 나의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장거리 출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초조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밥과 물조차 안 주고 나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회의에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양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개가 혼자서 밥과 물도 없이 버티다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늘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던 나를 지켜봤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이웃을 의식한 평판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려견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느껴서 의무감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양심이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늘 고민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강아지를 사랑해서 돌아가는 건지, 심지어는 돌아가서 밥과 물을 주고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주위에 욕먹을 것을 걱정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괴로워하고 속상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아유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라는 말을 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악인이 나에게 양심을 건드릴 때 조종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악인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자책도 하지 않죠. 하지만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위해 집에 돌아갈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사는데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에 온화하고도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더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게 싫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짜 악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번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죠. 한쪽에는 5명, 반대쪽에는 1명이 있습니다. 레버를 준 당신은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5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1명 쪽으로 레버를 돌려 기차를 진행시키죠. 여기서 평범하고 양심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번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같은 거고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지나친 실리주의자들,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때 망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측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되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는 고민과 번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심은 있지만 죄를 지은 것이죠. 문제는 법이 양심을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의 유전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반사회성 척도 비교 실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반사회성 연구를 보면 유전적 영향이 최소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그러니까 양육 환경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양육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학대, 의외로 학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루마니아 고아원의 애착장애 현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루마니아가 몰락했죠.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마니아의 처참한 고아원의 실태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당시에 고아와 직원의 비율은 대략 4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입양되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심각한 정신적 장애와 절도, 파손, 방화, 심지어는 반려견이나 자기 형제들에 대한 끔찍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등 크나큰 문제들을 높은 비율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어떤 애착을 형성하고 사랑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이 사랑과 애착으로 범죄율을 절반 이상 떨어뜨리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인정으로 인해서 간신히 우리 인류 사회는 인구 10만 명당 타살률을 0.3대로 줄이죠. 그 전에는 훨씬 더 높았죠. 19세기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70명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사랑과 애착을 주는 그 문화를 점점 만들어가면서 악인이 줄어든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부모에 의한 방치, 학대를 연구한 스위스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가 말년에 가장 고민했던 자기의 인생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면서 즐거워하는가예요. 다른 사람에게 창피함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농담과 유머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가장 집요하게 꼬집으면서 괴롭히는 거죠. 가난한 집 아이에게 가난하다고 놀리는 것, 키가 작은 아이에게 키가 작다고 놀리는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삶을 보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괴적인 충동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불편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때 그렇게 저 친구 창피하게 만들면서 즐거웠어. 근데 그게 왜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중심을 파괴적인 충동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건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년기 가정생활의 질적 수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유년기보다 훨씬 더 이전인 아동기에 결정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가정생활 여부와 상관이 없이 평균 14살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법정에 섭니다. 오히려 불우한 가정 환경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이후에 법정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평균 20살에 법정에 씁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유년기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인 아동기의 애착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5살 혹은 6살까지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즘 뉴스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대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에 2개의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볼 텐데, 이 일을 저지르면 나중에 여기까지 여파가 미칠 텐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은 모두 다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학대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를 나도 느끼게 되겠죠. 이런 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많이 까져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던 저를 포함한 3명 모두 본능적으로 그 친구가 다쳐서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친구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약국에 가서 붕대와 빨간 약을 사왔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사람들은 2개의 안전장치가 모두 풀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안전장치만 있고 2번째 안전장치인 공감 능력은 없다면 아주 선별적으로 티 안 나게 학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서 노출되거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소리 소문 없이 학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때리지 않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 거죠. 처벌하지는 않지만 모멸감은 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대나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것도 엄연히 학대이고 폭력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따돌림 방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들이 시행된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간신히 정신적인 학대까지도 이렇게 챙기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없는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행위인지 계속해서 사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과 계몽과 캠페인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악인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손절하고 싶으시다면 그들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악인들은요, 첫 번째부터 자기 카드를 잘 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을 먼저 쓰고 그게 안 되면 구슬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순진한 악인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부터 나쁜 악인들은 무기를 쓰는 순서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진짜 나쁜 인간들은 먼저 매력적이고 착한 모습으로 구슬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공포라는 필승의 무기를 꺼내죠. 처음에 겁을 줬다가 나를 구슬리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력적이고 귀엽게 자기를 보게 한 다음에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갑자기 험악하게 나의 약점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정 줬는데, 내가 친밀감 줬는데, 내가 사랑해 줬는데 그가 돌변하니 훨씬 더 큰 타격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자포자기로 이어지면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가진 고생 끝에 그 악인을 물리쳐도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악인에게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화해나 협상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단호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겁주고 있구나. 알았어. 나도 총력을 다해서 너를 괴롭힐 거야. 나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너에게 대항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느낌을 상대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런 인간들을 내 관계 속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너를 확실하게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양심이 없는 악인들의 특징은 정의도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잘못한 너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정의의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악인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영리한 악인일수록 비열한 방법을 그리고 비열한 순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리함을 역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악인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건드는 겁니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화에서 약한 친구를 힘이 센 친구가 자꾸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약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 않을 거면 때리지 마. 혹은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도 죽을 때까지 너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야. 죽일 자신 없으면 건들지 마. 이런 이야기는 약자가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적 복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에 분명히 담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들은 70년, 80년이 지난 지금도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면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